통문 바닥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치솟습니다. 그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수색대원들은 날아가듯 튕겨져 나갑니다. 아우, 사람이 저렇게 튕겨져 나간다. 어머머머, 어떡해. 아우, 어떡해. 네. 와. 아니 근데 저 당시에 보도로 발목질이라고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전시도 아닌데 도대체 이곳에 지뢰가 왜 묻혀 있었을까요? 201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8명의 우리 수색대원이 DMZ를 점검하기 위해서 DMZ 철조망 인근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로부터 5분 뒤 오전 7시 33분 선발대 선탑에선 김정원 하사가 철책에 붙어있는 통문을 열고 DMZ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한 5m쯤 걸어갔는데 불과 2분 뒤 오전 7시 35분 선탑 김정원 하사의 뒤를 이어서 후발대인 하재원 하사가 통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굉음의 폭발음이 발생을 합니다. 하재원 하사가 밟았던 그 자리에 목함 지뢰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또 하재원 하사가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쪽 무릎 위 그리고 왼쪽 무릎 아래까지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오전 7시 40분에 동료 대원인 김정원 하사와 동료 군인들이 하재원 하사를 들쳐 업습니다. 네. 그런데 통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김정원 하사가 발을 디뎠는데 그때 2차 폭발이 빵 하고 또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김정원 하사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긴박했던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저기서 더 했다고? 저기서 더 했다고? 아니 이게 뭔 일이니? 야, 어머. 그럼 쟤들은 안을 들어왔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 아니 저도 이거 관심 있게 좀 봤었던 건데 사실 이 수색하기 전에 지뢰 확인은 따로 할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지뢰 제거를 산전에 안 하냐. 우리가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가기 위해서 또 매복을 나가기 위해서 평상시 우리가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처음 가는 길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지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이 지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제 해당 부대에서 가갖고 총 5가지 이제 44개를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분석 결과를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 지뢰가 확실합니다. 야, 확실합니다. 자, DMZ에서 폭발한 지뢰의 출처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북한제 목함 지뢰였는데요. 간혹 비 때문에 지뢰가 이렇게 쓸러 내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영상 봐서는 떠내려온 지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실제로 그 열흘 전에 거기에 폭우가 왔었거든요. 실제로 뭐 전방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묻어뒀던 지뢰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과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남쪽 지형이 북쪽 지형보다 높거든요. 떠나러 간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데 낮은 데서 기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보통 거기는 우리 군인들이 맨날 다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지뢰가 클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지뢰가 쓸려 놨다면은 이 지뢰가 보여야 되고 흙과 같이 쓸려 왔을 경우에는 쓸려온 흙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빗물에 떠 밀려 내려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더 놀랍고 끔찍한 건 우리 기준으로 DMZ 안쪽에 1차 폭발, 그다음에 DMZ 바깥쪽에 2차 폭발이잖아요. 우리 영토에. 2차 폭발의 구덩이보다 1차 폭발의 구덩이가 2배는 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DMZ 안쪽에는 2발의 목함 지뢰를 매설해 놓고 그래서 하재환 하사가 2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DMZ 바깥쪽이죠. 우리 쪽. 얘는 목함 지뢰 1발을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철책도 있고 통문도 있는데 철책하고 통문을 뚫고 우리 쪽에 어떻게 목함 지뢰 1발을 매설했느냐. 그때 당시 우리 군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통문 밑에 이렇게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 틈으로 밑으로 목함지뢰 1개를 매설하고 흙으로 덮어놓고 돌아갔을 것이다.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2015년 8월 4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이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장병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장병 하재헌 하사 그리고 김정원 하사가 계셨는데요. 그들은 과연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진. 그게 전진 죄송합니다. 지금 걷는데 전혀 불편하게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이제 재활을 좀 오래 하면서 네, 계속 꾸준히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런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풍채도 좋으시고 멋있어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뭐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쪽 앞에 오시고. 전진!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19년 1월 31일에 이제 예비역 중사로 전역을 하게 된 하재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좀 자연스럽게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제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겠네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니 평소같이 이렇게 사실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상황들이 이게 다 기억이 나세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의식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작전 지역을 다른 팀원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평소처럼 작전을 준비하고 투입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김정원 중사가 먼저 통문을 넘어서고 이제 저한테 들어오라고 수신호를 보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발을 한 발짝 딱 내딛자마자 이제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시간이 한 5초 정도 그 짧은 순간 지난 후에는 이제 앞이 좀 많이 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다리부터 좀 불타는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1차 폭발이 있고 또 가다가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차 폭발 때 이제 제가 양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상체를 김정은 중사가 이렇게 잡고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중사 발 밑에서 지뢰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등이랑 엉덩이 쪽에도 큰 화상을 입고 엉덩이에 파편이 좀 깊게 박혀가지고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한쪽이 좀 절반 정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첫 번째 폭발에서 다리를 다치시고 두 번째 폭발에서 이제 등과 엉덩이를 다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 하셨다고 하네요. 지뢰를 제가 밟아서 다행이다. 내가 안 밟았으면은 뒤에 오던 사람이 병사가 밟았을 텐데 내가 밟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말 한 게요? 예,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또 그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도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이거 선을 넘다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겨냥해서 거기 심은 거잖아요. 이건 도발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뭘 얻으려고 한 거라고 보세요? 아마 구체적으로 한국군 군인들의 심리를 건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심리를 건든다. 핵, 미사일 이런 도발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뭐 쟤네 자주 하는 건데 늘 하던 건데. 예, 이거는 군인들이 늘 한국군 다니는 길에다가 지뢰를 매설했고 군인들이 밟아서 피해를 보게 했어요. 예. 그러면 아마 한국군 군인들도 야 이건 내가 평상시에 다니는 수색하는 길에 지뢰가 있을 수 있구나. 뭐 본인들은 물론 나는 시행했다 저걸 해서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작용할 거예요. 심리전이죠. 이런 걸 노려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도발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중환자실에 총 45일 정도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사경을 헤매고 있던 과정이었고 이제 저는 총 19번의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19번. 그게 이제 그냥 수술이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총 19번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파편이 이게 여러 개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제거가 어려운 거예요. 몸에 박힌 게요? 그렇죠. 그래. 어느 정도 박혔길래? 그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거를 못한 뭐 돌멩이라든지 파편이나 이런 거에 몇 개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몸 안에. 지금 손에도 이렇게 아직 돌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만져지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등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막 간지럽거나 따가운 느낌이 나면은 거기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돌 같은 게 나오고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다 예, 박혀있는 박히죠.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 진짜 말랐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 아이고. 찍혔던 사진이고 진짜 어떡해. 정신을 차리시고 내 하반신 다리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사고 당시부터 이게 좀 짐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있었죠, 응급실에서도. 아니 그래도 막상 내가 내려다 봤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걸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많이 막막했죠.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사진에 보이는 붕대 쪽에 있는 데가 뼈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살점이나 이런 건 또 다 터져 나가고 아물지 않은.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뼈만 저렇게 붕대만 감아놓고 아니 저런 분이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지 7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사고 당시에는 되게 막막했죠. 한순간에 이제 다리를 잃었고 걷지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의족이란 걸 또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똑같고 저만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전역을 하고 이제 재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실내 조정이라는 걸 좀 해가지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광활한 호수 위에서 힘차게 노를 젓는 한 남성. 국방 최전선을 지키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원 중사입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하 선수는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8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1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저를 응원해주고 또 좋아해주시고 막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장애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힘든데 그거를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좀 표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해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껏 한국에 와서 북한의 남한을 향한 도발의 책임이 북한 군인들에게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딱 당사자를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야, 이 책임이 있는 군데 누구도 여기 벗어날 수가 없구나. 물론 그 책임자는 김정은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닥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아파 이거 마음. 너무 아파.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까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살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아우. 한잔 가봐. 탔어. 나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었어. I have never regretted com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오! 아, 네 명이. 네 명인데 저꽃 같은 청춘 시절. 흰색 진짜 젠킨스. 아이고. 젠킨스가 매소해요. 고생을 사수했네. 스트레스가 크네. 이미지 이미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어떤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실제로 이들에게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의 스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이게 참 황당한데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 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사진 하나를 또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야, 자. 드레스노과 결혼한 네. 정민 씨가 대단한 정보를. 예, 바로 드레스노과 결혼한 북한에 납치된 루마니아 여성. 이름은 도이나 분베아. 예. 너무 예쁘다.
내저 도이아 분비아 여성과 드레스너기 결혼했잖아요. 그 사이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보시죠. 아들까지 있어. 아들도 있어요? 어머. 아, 이 부부. 저는 제 이름은 테드 드레즈나크이고 드레즈나크. 조선 이름은 홍순철입니다. 아, 홍순철. 평양말. 네. 여기는 제임스 드레즈나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말 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홍철. 홍철 외자. 말 진짜 잘하시는데?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붉은 홍에서 순철 이름. 을 그렇게 달았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 자식들 이름들도 다 홍가로 나갔습니다. 네. 다음에 오면 홍순철 선생 찾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도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렇습니다까지. 북한 말을 너무 잘해요. 저는 1980년 12월 13일 평양 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그나큰 배려 속에서 외국어 학원을 거쳐서 평양 외국어 대학 평양 외국어 학원 졸업하고 평양 외국어 대학도 다녔습니다. 그 기간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그런 충성동 효자동이로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으로. 네. 미국의 피주를 받은 인민군대로서 느끼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느 군대를 볼 때? 남쪽의 군대를 볼 때.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머. 예를 들어 우리가 통일된 강토였더라면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 군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군인이 됐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호소했던 말입니다. 미국의 꼭두 각시질이야지. 저는 100% 확신하는데 지금 진심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또 우리 대원수님들 이분들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든 이 따뜻한 사랑과 정, 배려 이걸 마음속에 안고 오직 그분께 충성 다하는 이 마음 하나만을 안고 살아오는 것을 삶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아니 북한말을 이렇게 잘한다고요? 저는 한국말 쓰는 외국인들 많이 봤는데 처음 봤어요. 북한말 쓰는 분을. 근데 진짜 지금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겉모습은 서양인인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북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성민 대표님. 네.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저들을 아신다고요? 안다고요? 어떻게요? 전에 내 평양 말로 좀 해볼게. 네, 평양에서 해봐라요. 살고 이민군 같은 대이었던 군인으로서 얘기할게. 쟤네 우리 동네에 살았죠. 어머, 어디요? 우리 동네가 작가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 외교관 아파트에 있었는데 어디지? 얘네가 외교관 아파트에 와가지고 얘네가 아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얘네가 이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얘네 경력을 보면 나하고 같이 경상이촌. 우와, 어머머머. 나는 계속 같이 그렇게 우리 한 동네 살았으니까 평양 대동문 인민학교. 좋은 데 갔네. 평양 진짜 나랑 용광중학교. 똑같아. 그리고 외국어학원. 얘는 그냥 오리지널 평양 사람이야. 오리지널 평양 사람이고 완전 충성스럽게 자란 애들이에요. 근데 말하잖아요. 우리 동네 애들이 아버지가 선물 그 김정은이한테서 김정일한테 선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맞아. 자랑거리거든. 그 동네에서. 네. 얘는 그 선물 받고 자랐다잖아. 맞아. 아이 때부터 그냥 똑같이 북한. 엄청 잘 살았으니까 외국어는 여기는. 학원에 가서 배운 애들. 얘들이 그 외부에 나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충성하고 살아내는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이태원도 없고 거기는 무슨 사이판도 안 가봤어. 그렇죠. 요 영상은 김정은 집권 후에 찍힌 영상이고요. 김정은 그 집권 이후에 우리 방송도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막 이 전체 영상을 보면 사회자가 묻고 막 자유스럽게 웃고 농담하고 하는 영상을 최소한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위에 야 나는 아버지 뜻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자유롭게 방송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진정성과 리얼리티가 더 돋보이는 거죠. 야,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저 형제들 진심일 것 같아. 120% 진심일 것 같아. 맞아요. 김정은이 이걸 노렸던 거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특히 드레스녹을 각별하게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드레스녹이 6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환갑. 김정일이 환갑 축하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최고의 선물을 사랑이죠. 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외신 기자들이 가끔 이제 평양에 오잖아요. 그럼 꼭 이 드레스녹을 만나요. 선전 효과가 있지. 왜냐면 드레스녹이 평양에서 불행하게 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왔을 때 제일 선두에서 외신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꼭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드레스녹.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했다고요. 선전 효과가 있다. 아니, 내가 뭐 미국으로 돌아가봤자 잡일이나 하고 있었고 내가 미국에서 있었으면 애들 대학이나 보냈겠냐고.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대동강변에서 낚시하면서 평양 주민들이랑 그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외국어 대학 3학년. 무슨 말을 배워요? 영어. 너무 웃긴 게 자기가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배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네, 자기가 가르치면 되잖아. 완벽하게 평양 사람이 된 거죠. 빨간 물을 제대로 먹이구만. 그래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Everything would be built and done in the city under the teachings of the great leader. Was Arthur Cockstead, the brutal commander of a POW camp. 나는 내가 지거하는 정부가 당신의 기대에 오그라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나야 군인이 아닙니까? 위의 많은 과학과 기술과 함께 더 많은 원천으로 찾아내야 한다. Happy birthday to you. Everyone has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life. It's no difference than a man in society, a young man. He goes in the military. So it's the same with leaving one country and going to another country. One has to adapt himself. I have never regretted com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땅굴을 좀 쉽게 알기 쉽게 제가 이름을 좀 정했거든요. 오, 오빠가. 네. 좋아. 네, 제1땅굴 경기도 연천이거든요. 연천에서 하고 제2땅굴이 강원도 철원. 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제가 이름을 이제 거기에 좀 맞게 정한 게 1땅굴을 라면 땅굴. 라면 땅굴. 왜 라면? 그리고 제2땅굴을 광장 땅굴이라고. 광장 땅굴. 오, 라면? 되게 신기한데? 이유가 뭘까요?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휴양지가 있어서 굴 안에? 그러지 않으면 땅굴이 너무 깊어서 너무 넓게 강장처럼 강장 밑에 있다 해서 강장 땅굴이라 했어. 와우. 너무 커서. 라면 먹다가 발견했어. 라면을 그것도 맞겠다. 설마 거기서 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김성민 대표님 정답. 김성민 대표님 정답. 말도 안 된다 이거. 라면을 먹는다고요?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제1땅굴이 어머나? 어떻게 발각됐는지가 바로 이 라면 땅굴이라고 이름을 붙은 것과 연관이 깊은데 우리 군이 어느 날 보는데 땅 밑에서 이상하게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는 거예요. 수증기가? 아지랑이 아니야? 새벽녘에 아지랑인가 하고 들고 봤더니 이건 누가 봐도 뭔가 물을 끓이는 듯한 그런 수증기예요. 알고 봤더니 북한군이 땅굴 밑에서 라면, 꼬불한 국수를 끓여 먹다가 그 수증기가 땅 위로 올라와서 발각이 됐다라고 해서 믿겨지지 라면 않아. 땅굴인 거고. 그래서 라면 땅굴이다. 이게 1974년입니다. 11월 15일이고요. 11월이면 사실 최전방이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렇죠. 연천 춥죠. 국군 9명이 이제 수색을 하다가 연천군 그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다가 갑자기 땅에서 이제 김이 막 모락모락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니, 거기서 라면 생각을 안 했지. 당연히.
온천이다. 온천이다. 온천 들렸다. 개발하면 말이지 여기다 말이지 리조트도 좀 짓고. 옛날에는 이제 운영온천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온천물이 나오면서 그냥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구멍이 딱 보니까 거기 안에 터널이 딱 있는 거죠. 라면 먹던 사람도 봤겠네? 진짜 걔들 들켜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도망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물건들 다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연천. 네. 이게 라면 땅굴이죠. 그렇죠. 야, 45cm. 이거 바로 앞이네. 바로 그냥 톡톡 치면. 아니, 마감한 거 보세요, 마감. 마감 진짜 마감까지 잘했네. 방금 보신 게 그 라면 땅굴이잖아요. 이게 연천에서 발견된 1974년에 첫 번째 땅굴. 네, 첫 번째 땅굴인데 이건 굉장히 작았어요. 이게 너비가 90cm 정도에 90이면 한 이 정도죠. 높이가 한 1.2m 정도. 아우, 좁네. 그리고 와, 길이가 진짜 3.5km 정도였어요. 3.5요? 3.5km.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야? 이제 남방에서 북방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길이었고. 휴전선을 진짜 네. 너무 불쌍하다. 10리길이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군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시간 동안 무조건 이쪽으로 통과해서 남한으로 넘어가 이러면은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병력, 수송할 수 있는 병력이 한 개 연대 2,000명, 3,000명 정도. 2,000명? 아까 영상 보시면 밑에 이제 레일이 달려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레일 위에 뭐 이런 전차 같은 걸 만들어서 가면은 야포도 사실은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땅이에요. 밤에 오면. 네, 발표였죠. 북한은 모든 중대 이상급 전투 단위들의 막사가 있기 전에 땅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인원 운폐요. 적들의 공중 폭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본 설비네요. 그러면 기본 설비.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90cm, 모든 게 한 90cm인데 일반 땅을 뚫고 가려면 한 2m 정도 뚫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콘크리트 입혀서 90이 되는데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네. 90갱을 만들자면 한 개 주인데 100명이 3년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야. 100명이 3년이요?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이 수색대에 참가했던 그 중사 한 명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이 오지. 땅굴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이 뚫은 땅굴을. 이게 온천인가 여기 DMZ 근처에 온천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파봤는데 방금 진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서 어디선가 북한 말수가 들리고 빨리 도망가자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들어가자. 그리고 약간 그 북한 군인들이 남긴 거와 같은 이제 물건이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이제 땅을 파고 내려갔어요. 아우 신고를 해야지. 일단 확실하게 우리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파서 이제 그 땅굴을 발견한 순간이 오전 8시 5분이었는데 그때 와, 진짜 일찍이다. 북측 초소에서 갑자기 탕탕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땅속 말고 위에서요.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교전,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교전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무려 1시간 15분 동안 300여 발이 넘는 총탄이 오고 갔습니다. 엄청 안타깝게도 우리 육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죠. 두 번째 이제 광장 땅굴이라고 이름 참 잘 붙였는데 송죽 엄마 정답. 그 사람은 땅굴이 너무 깊어서 너무 넓게 강장 밑에 있다 해서 강장 땅굴이라 했어요. 와우. 광장 땅굴의 이름은 조금 더 섬뜩합니다. 뭐냐면 제1 땅굴보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어요. 마치 지하에 한 개 소대가 정렬을 해도 될 만큼 큰 광장 같은 규모의 공간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의 땅굴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와. 저거. 자강기 구멍. 자강기 구멍. 그쵸. 북한에서 딱 쓰는 거다. 난폭구멍.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이 제2땅굴은 제1땅굴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시간에 3,000명 성화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2땅굴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0명 이상 군인들이 풀 장비를 한 군인들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높이 2m, 너비 2m. 서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땅굴인데 심지어는 그 풀무장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차라든가 아니면 탱크 이런 것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차도 옮긴다고요? 대규모의 그런 땅굴이었던 거죠. 이 땅굴을 발견했을 때도 사실 전조 증상이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을 경계하던 이제 보초들이 야간에 보초를 쏘고 어슴푸레한 이제 아침 새벽녘에 물통을 이고서 이제 주변에 이제 옹달샘이라고 하죠.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물 표면에 자꾸 이렇게 반원이 계속해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물편에 소금제이가 있듯. 아니 그때 당시에는 땅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까마득히 모를 때 1땅굴이 발견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2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정말로 말로만 듣던 1땅굴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2년 전의 기억을 되돌린 거예요. 아 혹시 그 이상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도 땅굴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변의 땅굴을 탐지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처장님? 예, 한 90% 맞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이게 이제 그 매암친다 그러죠. 매암친데 이제 가만히 들으면 이렇게 따닥 이렇게 소리가 나다까지 맞고요. 예, 그것을 이제 1단굴 차고 난 다음에 찾은 건 맞는데 그 이듬해 1단굴이 이제 74년도 11월 달에 찾고 그 이듬해 이제 75년도 3월 24일을 찾았으니까 몇 달 사이로 찾은 건 맞는데 이 땅굴도 그 전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낌새를 차리고 그때 전부 군인인데 작전 이름을 밤낚시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밤낚시 작전. 밤낚시? 농촌공사에 있는 장교 출신 간부들을 뽑아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부인한테도 비밀로 하고 밤낚시 간다. 밤낚시 간다고 하고 나왔구나. 근데 이게 밤낚시 가는 게 며칠씩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인이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은 의심하기 마련이니까. 의심했죠. 의심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상한 단서들도 찾는다 괜히. 그 중에 이제 총각이 있은 사람은 뭐 의심 안 하겠지만 그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보안이니까. 보안이니까 일체 보안을 했어요. 그래서 1땅굴을 찾았을 때는 저기에 그 실탄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땅굴을 찾을 때는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재밌다. 4m 간격으로 찾아도 없으니까 이게 잘못 갔을 수도 있다. 그래 2m 간격으로 또 뚫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뚫었는데 이제 2m 간격으로 해가지고 땅굴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땅굴에서 나온 게 이제 이 땅굴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파가지고 진짜 돌이야? 예, 진짜 돌이 쭉 다 나오면은 땅굴이 아니죠. 근데 중간에 끊기면은 이게 땅굴이 있는 겁니다. 가치는 이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좀 화강암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허강암이네. 화강암이라는 거는 이게 결이 이렇게 단단하고 이거 밑에다 굴을 뚫으면은 무너지지가 않고 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돌에서 물을 넣죠.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2, 3, 4땅굴은 전부 이런 화강암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긴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긴 것도 있고 뭐 제가 이런 걸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컬렉션 하시고. 아니 제 가족이 얼마입니까? 가족이 얼마예요? 아이고 뭐 정신 상관없다 다 갖다 버리고. 사모님이 뭐라 안 하세요? 아 왜요? 이거는 이제 그 깻잎 같은 거 장아찌 담을 때 얼마예요? 바로 이게 대령님, 그 돌이 그러니까 뭐 시추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 땅굴이나 어디 땅굴에서 나온 이 땅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장아찌 담글 때 쓰시. 제가 이거 다 보시고 나서 가져가지 않으면 가족한테 좀 곤란하다.